그날 제가 탈북군 증언을 들었을 뿐인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카메라가 추모식장을 비췄고 뉴스엔 영웅담이 넘쳤고 김정은은 눈물을 훔쳤죠. 전 그냥 한 군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뿐인데요. 탄약 떨어지면 자폭하라. 하던 그 명령이 다음 주엔 부상병들에게도 내려졌어요. 포로보다는 영웅적 죽음을 하던 정치장교가 한 손 잃은 20살 청년에게도 수류탄을 쥐어줬죠. 그리고 그 순간 난 알았죠. 이 모든 영웅담이 강요된 죽음이라는 걸.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름 끼치는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김정은의 반짝이는 벤츠 뒤에 숨겨진 피눈물. 수십억 달러 지원금이 핵무기로 둔갑한 충격적 진실. 1kg에 1만 5천 원까지 치솟은 쌀값의 비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함성들. 우리 아들들이 러시아에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으라는 거냐?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70년 철권 통치를 뒤흔들 거대한 균열의 시작일지도 모르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보실래요?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청량제입니다. 일장 영웅쇼의 진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전사자 추모식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 김정은이 검은색 고급 벤츠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반짝이는 차체,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수행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본 다른 영상이 떠올랐거든요. 평양 외곽 지역에서 찍힌 영상이었는데 그곳엔 굶주린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동지 여러분,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합시다. 김정은이 연단에서 말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말하는 영웅들이 정말 영웅일까요? 아니면 체제 유지를 위한 희생양일까요? 추모식장의 화환들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붉은 꽃들이 가득 놓여 있었고 금으로 된 리본들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화환 하나의 값이면 굶주리는 가정 10집은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김정은의 표정이었어요. 그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눈물 한 방울 없이 기계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정해진 시간만큼 묵념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서 말할 때 저는 뒤쪽에 서 있는 유가족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말이죠. 추모식이 끝나고 김정은이 다시 그 고급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에게 죽은 군인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까? 차창 너머로 보이는 김정은의 모습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하나를 마친 것처럼 말이에요. 반면 유가족들은 추운 날씨에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했죠.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권력자는 호화로운 차량으로 이동하고 백성들은 추위 속에서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영웅적 희생이라는 포장지로 감싸고 있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대조적인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김정은의 반짝이는 벤츠와 굶주린 주민들의 모습, 화려한 추모식과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의 얼굴이 계속 교차됐습니다. 이장 자폭을 명령하는 독재. 러시아 전선에서 돌아온 탈북 군인의 증언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거든요. 탄약이 떨어지면 수류탄으로 자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살도 안 된 젊은 군인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명령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뢰밭에 육탄 돌격을 하라는 명령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작전들을 마치 일상적인 훈련처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포로가 되면 안 되니까요. 포로가 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인의 목숨보다 체제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증언자는 계속해서 더 끔찍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한 동료는 왼쪽 팔을 잃었는데도 다시 자폭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부상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집에 있는 가족들 때문이에요. 겁쟁이라고 낙인 찍히면 가족들까지 처벌받거든요. 듣고 있던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 나라 군인들을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이런 죽음들을 영웅적 희생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매일같이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폭 공격으로 죽은 군인을 불굴의 혁명 정신을 보여준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죽어야 했던 거였습니다.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만난 다른 증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군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총알바지였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의 말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운다고 나갔는데 정작 조국은 자신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이런 현실을 알고 나니까 김정은의 그 추모식이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진짜 그들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쇼였던 거잖아요. 삼장 죽음을 미화한 체제. 부상병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다친 군인들조차 체제 유지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병원에 입원한 북한군 부상병의 증언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동지, 당신도 조국을 위해 마지막 기여를 할 때가 왔습니다. 정치장교가 병상에 누워있는 부상병에게 한 말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 자폭을 권유한 거죠. 들으면서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일들이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부상병 구조작전도 자폭 공격으로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를 구하러 갔다가 함께 죽은 군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걸 계획된 자폭 공격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조작전이 자폭 공격으로 둔갑한 거죠. 인명구조라는 인도적 행위마저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북한 매체들의 보도였어요.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이런 죽음들을 마치 감동적인 영웅담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혁명의 아들들이 조국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실제로는 강요된 죽음을 자발적 희생으로 왜곡하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 탈북민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의 생명보다 체제의 체면이 더 소중해요.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음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북한 체제에서 개인은 그냥 소모품일 뿐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오로지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취급당하고 있는 거죠. 부상병들의 가족들 상황도 참담했어요.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영웅적 죽음을 강요당할까봐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영웅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달라고 매일 빌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 섞인 고백이었어요. 자식이 영웅이 되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있기를 바라는 게 얼마나 당연한 마음인데 북한에서는 그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 유지만이 목적인 시스템인 거죠. 사장 러시아 지원금의 진실. 러시아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희생으로 받은 돈이 전혀 다른 곳에 쓰이고 있었거든요. 정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지원금 규모가 상당했어요. 파병 대가로 받은 현금, 석유 지원, 그리고 각종 기술 협력 약속들까지 액수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돈이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한 시장에서 쌀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kg에 15,000원까지 올랐다고 하더군요. 작년 같은 시기보다 2배 이상 뛴 가격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지원금은 어디로 간 거죠? 제가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전문가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핵무기 개발과 ICBM 프로그램에 모두 투입되고 있어요. 주민들 배는 고프지만 미사일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자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러시아 지원금 중 일부는 김정은 가족의 사치품 구입에도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고급 자동차, 명품 시계, 외국산 술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었어요. 한 탈북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양 시민들도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예요. 장마당에서 비싼 쌀을 사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파병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가족들마저 굶주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희생의 대가로 받은 돈은 전혀 다른 곳에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국정원 관계자는 이런 정보도 전해주었어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기술 지원도 모두 군사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엔진 기술, 핵 관련 기술 등이 주요 내용이에요.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술들만 받아온 거죠. 농업이나 의료, 교육 분야의 기술 지원은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신들의 아들, 남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그 대가로 받은 혜택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왜 우리만 계속 희생해야 하는 거죠? 한 주민의 절규 같은 말이었어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지원금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북한 체제의 본질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주민들의 희생은 오로지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오장 굶주림에 치를 떠는 민심.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있었거든요. 평안북도의 한 주민과 통화했을 때 들은 이야기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요즘은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워요. 배급은 몇 달째 나오지 않고 장마당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겨울철인데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진들조차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였어요.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약도 없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도 부족해요. 의료진인 저희도 굶고 있는 상황인데 환자를 어떻게 돌봐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생명을 구해야 할 의료진들마저 생계에 허덕이고 있었으니까요. 장마당 상황도 심각했어요. 쌀 가격이 폭등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생필품들도 모두 가격이 뛰어올랐거든요. 비누 하나, 치약 하나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그래도 중국산 물건들이라도 쌀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한 장마당 상인의 말이었어요.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서 물건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 이야기였어요. 함경북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가 고파서 집중을 못해요. 어떤 아이는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집에서 나올 수가 없대요. 교육 현장까지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참담했어요. 미래의 희망이어야 할 아이들마저 굶주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당 간부들의 생활은 전혀 달랐어요. 여전히 고급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한 주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심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러시아에서 죽어가는데 정작 우리는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 그 많은 지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런 불만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육장 인권을 짓밟는 명령.
북한군에게 내려진 명령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것이 과연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완전히 무시된 명령들이었거든요. 가장 끔찍했던 건 포로 관련 지침이었어요. 러시아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들에게는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적에게 포로로 잡히느니 차라리 자결하라. 조국의 체면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깨끗한 죽음을 선택하라. 이 명령을 들은 군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내렸어요. 한 탈북 군인이 들려준 구체적인 지침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반드시 자폭용 수류탄을 터뜨리라고 했어요.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죽으라고 했습니다. 듣고 있던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군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생명을 구하고 지켜야 할 지휘관들이 오히려 죽음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가증스러운 건 이런 명령의 배경이었어요. 포로가 되면 북한의 군사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체제의 허약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한 거였거든요. 포로가 되어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증언자의 말에서 북한 체제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명령들이 단순히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 실제로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정치장교들이 수시로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었거든요. 조국보다 소중한 건 없다. 개인의 생명보다 혁명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세뇌 교육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협박도 있었어요. 만약 포로가 되거나 탈영을 시도하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죽거나 가족들이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개인을 옥죄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의 침묵도 문제였어요. 이런 명백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한 군인 가족의 절규 같은 질문이었어요. 정말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북한 체제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소모품 취급하는 시스템인 거죠. 7장 믿을 수 없는 가짜 동맹.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장밋빛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너무나 뻔히 보였거든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러시아와의 관광협력, 교통인프라 구축, 경제특구 개발 등등. 마치 북한이 곧 선진국이 될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연설에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외교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니 제 생각이 맞았어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인력과 무기를 얻기 위해서죠. 전쟁이 끝나면 북한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정말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분석이었어요. 러시아에게 북한은 지금 당장 필요한 도구일 뿐 장기적인 파트너는 아니라는 거죠. 김정은이 발표한 관광 협력 계획도 웃음거리였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한 철도를 연결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누가 북한에 관광을 오겠어요? 인권 유린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나라의 말이에요. 한 관광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이 발전할 리가 없잖아요. 교통인프라 협력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로와 철도를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북한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기술도 자금도 없었어요. 러시아 전문가는 이런 분석을 해주었어요. 러시아는 지금 경제 제재로 인해 자국 인프라 투자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북한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 리가 없죠. 김정은의 계획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거짓 약속에 불과했던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북한 주민들이 이런 거짓 약속에 속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부 주민들은 정말로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협력하면 우리 생활도 좀 나아질까요? 한 주민의 간절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희망적인 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현실이 너무 냉혹했거든요. 김정은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대등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종속적인 관계였죠. 북한은 러시아의 하청업체 수준이에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관계죠. 국제관계 전문가의 냉정한 평가였어요. 듣고 나니까 북한의 현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대할지는 뻔한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특별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때가 되면 김정은의 장밋빛 계획들은 모두 허상으로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결국 북한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겠죠. 8장. 드디어 터져나오는 민심.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종합해보니 주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분노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어요. 평안남도의 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 특히 주목할 만했어요. 쌀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러시아에서 죽어가는데 쌀값은 왜 이렇게 올리는 거야? 한 아주머니가 외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함경북도, 양강도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한 공장 노동자가 한 말이에요. 배급은 나오지 않고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는 절규였죠. 특히 젊은 층의 분노가 심각했어요. 20대, 30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세대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부모 세대처럼 그냥 참고 살 수는 없어. 이런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군인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의 가족들이 가장 큰 분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집에서는 굶어 죽으라는 거냐? 한 군인 아내의 울부짖음이었어요. 이런 감정들이 다른 주민들에게도 전파되고 있었어요. 당국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각 지역에 정치장교들을 추가로 파견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억압으로는 더 이상 통제가 어려워 보였어요. 주민들의 분노가 너무 깊고 광범위했거든요.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북한 내부 사정의 밝은 소식통이 저에게 한 말이에요. 과거의 불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였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시위 조짐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이런 일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탈북민의 분석이었어요.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불만을 넘어서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는 거였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북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각성이 시작된 건 분명해 보였거든요. 한국과 국제사회도 이런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의 절실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에요. 70여 년간 지속된 독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